예, 안녕하세요. 저 손진원입니다. 민화축제 가운데 제가 경주 문화특강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민화가 더 융성돼야 되는데 시를 하나를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아마 경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특강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원래는 아마 경주가 나온 박목을이라는 사람의 사투리 시가 나오는 그쪽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겠고요. 점점 우리 지역에 보면 경주 사람, 경주 문화라는 게 양동마을의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 경주라는 이 민화축제가 열리는 곳에서 다양한 어떤 경주 문화에 대한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 강좌의 개설 의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목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어떤 국민 시인 중에 하나인데, 동요, 박목을 동요 여러분 잘 아시죠? 동요 중에서 어떤 동요가 있나요? 송아지라는 동요가 있죠? 예, 송아지라는 동요가 있어요. 저 얼룩송아지라는 저 동요가 박목을 선생이 개성고등학교 2학년 때 대구 서문시장 그 뒤편이 언덕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소가 이제 소를 많이 키웠는 모양이에요. 박목을 선생이 그때 자기가 이제 잘 살지를 못해서 개성고등학교 온실에 거주하셨던 모양이에요. 온실에 거주하다가 토요일 되면 집에도 못 가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풀뜯기를 하면서 산책을 하다 보면 어미소가 송아지를 이게 막 이렇게 핥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 박목을 시의 근본적인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은 이 동요 속에는 고향을 그리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이거를 동요라고 생각해서 그냥 어미소와 송아지가 닮았다, 전부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박목을 선생이 경주를 떠나서 대구에 거주를 하면서 너무 힘든 시절에 자기 엄마가 보고 싶었던 마음을 대신 표현한 게 이거라고 그래요. 근데 어미소가 이제 새끼 송아지를 막 핥고 있는데 눈이 딱 마주치는 모습을 보니까 어미소와 송아지 모습이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을 저렇게 대신해서 표현한 경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박목을 시 얼룩송아지를 다 잘 알죠? 한번 지금 시간인 만큼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하나, 둘, 시작.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2절.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두 귀가 얼룩귀, 귀가 닮았네. 여기에 1965년도에 경주 황성공원에 세워졌는데, 한국의 노래비로서는 제일 빨리 세워진 거라고 그럽니다. 박목을 선생을 추천했던 윤석중 선생이 추천을 한 건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얼룩송아지, 이런 말이 있어서, 얼룩송아지는 홀스타인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홀스타인 아닙니다. 경상도, 강원도의 소들은 칙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칙소. 그게 보통 얼룩이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개성고등학교 뒷산에 송아지가, 어미소가 송아지를 핥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것을 노래한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이 정도는 또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 이제 박목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전반적인 소개를 한번 다시 조금 해볼게요. 박목을은 1915년도 모량에서 태어났어요. 모량에서 태어나고 1933년도 동시 통딱딱 통짝짝과 제비맞이가
당선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939년도에 문장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문장은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잡지를 통틀어서 가장 우수한 잡지입니다. 아시겠죠? 그 당시에 문장에 추천을 한 사람이 정지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지용. 정지용 아시죠? 향수의 시인인데 정지용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3명이 추천되었어요. 청록집이라는 그 3명이 누구냐 아시죠, 여러분? 박모을이라는 사람하고 경기도 안성 출신의 박두진, 경북 영양 출신의 조지훈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시적인 가문을 이루었다 그래서 삼가시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가시인. 어지간하면 뭐 삼가라는 말을 안 붙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46년도에 정지용 선생님의 추천 제자들이 정음사에서 조풍년 선생의 주선으로 시집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제목 이름이 청록집이라는 시입니다. 청록집이라는 시의 제목은 박모을이라는 사람의 청노루라는 시에서 따왔습니다. 푸른 노루 이런 뜻이죠. 거기에 여러분들 청노루의 대표적인 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목을 하면 세 글자로 나오는 게 뭡니까? 나그네 이렇게 나오죠. 나그네는 박목을의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박목을이라는 사람을 나그네의 시인만으로 알고 있는 한국 사람이 65%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목을은 여러 봉우리가 있습니다. 청록집 시절에도 매우 훌륭했지만 난기타 시절에도 훌륭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경상도의 가랑잎이라는 시집에 보면 경주인의 심성과 경주인의 인간성이 드러나는 아주 멋진 우리가 시를 볼 수 있고 오늘날 경주 사람이 저렇게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초기 시를 대표하는 청록집. 여기는 산도화라는 시집입니다. 그 박목을 선생이 갖고 있는 건데 저도 청록집을 갖고 있습니다. 청록집이 200권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 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청록집은 세 사람이 쓰셨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박목을 선생의 서재입니다. 서재. 여러분 되게 열심히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으네요. 미나보다 재미없지는 않죠? 어쨌든 박목을 선생의 생전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박목을 선생이 주로 그 일기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일기장이 무려 한 200권 가량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일기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두꺼운 연필로 썼습니다. 그리고 지우고 항상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저 밑에 저게 일기장입니다. 밑에 보이죠? 여기 지금 커서가 지나가는 저쪽이 전부 일기장이에요. 일기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여학생들이 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78년 3월 24일 아침 산책길에서 돌아오시다가 집에 오셔서 그냥 누우셨는데 그게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1978년 3월 24일 9시 무렵에 영면을 하셨어요. 저도 돌아가시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저희 지도교수가 김춘수 선생님이신데 지금 방금 모걸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수업을 하지 않으시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제가 봤었습니다. 64세?
62세, 62, 3세밖에 살지 못하셨습니다. 예,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박목월 선생님이 그 매력적인 모골의 모습입니다. 예,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박목월 선생은 어떻게 경상도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경상도 말씨처럼 투박한 말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가 저 설악산에 계시는 오현 스님이라고 경상도 밀양 출신이거든요. 경상도 말 들어본 것 중에 제일 무식한 말은요, 배돼지 kak차 지기불라 이런 말. 배돼지 kak차가 지기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악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친한 사이에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경상도 사람이 또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문디 가시나야 이런 말이에요. 이 문디 가시나야, 이 문누아 이런 말 할 때 제일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데, 경상도 사람이 말이 잘 안 들릴 때거나 혹은 도무지 믿기 어렵다고 말할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카노? 니 뭐라카노? 이런 말은요, 못 알아들었을 때 하는 소리고요. 가짜를 때 하는 소리. 니 지금 뭐라했노?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갑자기 죽었거나 도대체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뭐라카노? 이렇게 해요. 뭐라카노? 이렇게 얘기해요. 도저히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박목월 선생님은 방언으로 쓰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시하고는 도대체 맞지 않는 거를 방언을 쓰겠다고 다짐을 한 사람이 박목월입니다. 전면적으로 쓴 게 경상도의 가랑잎이라는 그런 시인데, 호흡의 단절성, 음질의 투박성, 남성적 톤으로 시로 형상화하기에는 정말 도대체 시하고 촌수가 한 32촌쯤밖에 안 되는 그런 경상도 말을 시에 쓰기로 작정을 했고, 그게 완벽하게 성공을 했어요. 두 개 가장 어색한 조합을 가장 완벽하게 조화시킨 사람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경우고요. 그럼 두 번째는 박목월 선생은 도대체 이 방언을 시에 왜 썼던가? 써서 도대체 무엇을 노렸는가? 근본적인 지향 속에는 경상도 사람들의 천성과 기질을 형상화해서 한국 시단에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야심찬 기획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우리 경주 사람들은 이 드림센터 같이 이렇게 화려한 곳도 화려한 곳이지만, 경주 사람들 심성 속에, 이 무지렁이 같은 경주 사람들의 산골 사람들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오늘 약삭바른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경주 문화 특강으로 이어지는 그런 주제의식을 여러분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둘두둘한 경상도 사투리라는 말인데, 우둘두둘하다. 경상도 사람들 그 길이라든가 뭐 좀 자기 앞에는 우둘두둘하다 그래요. 여기 우둘두둘하다는 말은 말소리로 따지면 우리가 성조라고 그래요. 성조. 음의 높낮이. 음의 높낮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평면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경주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요즘은 오라베라는 말 잘 안 쓰는데, 경주에서 여동생이 자기 오빠한테 말할 때 오빠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 가장 높은 음과 가장 낮은 음이 확 섞여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이 오라베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그 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오빠를 오라베라 했다. 그 무뚝뚝하고 왁살스런 악센트로, 경주에서는 왁살스럽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우악스럽다 이런 말 써요. 우악스럽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우악스럽다. 우악스럽다. 되게 뭐 무식하고 막 하는 그걸 우악스럽다. 거칠고 무식하다라는. 니 우악 줄래? 뭐 이런 말이 경상도에. 이게 왁살스럽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여동생이 그냥 그 위에 거는 일반적으로 오라베라는 말이고, 오라베! 하니까 자기 그 목소리 들으니까 저 삽작에서 뛰어오면서 오라베! 이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기분이 좋으냐면요. 뭐라 그래요? 앞이 칵 막히도록 좋았다. 칵이라는 말 써요. 칵은 원래 이중모음이에요. 콱, 코, 악, 콱 이런 말인데 코악이잖아요. 콱. 콱찌기뿌까 이게 아니고 칵. 칵. 칵 하면 이 속에 뭡니까? 완벽하게 모든 성조가 다 막혀버리는 소리를 칵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게 경상도에서 자기 여동생이 뛰어오면서 오라베! 그러니까 자기가 두근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앞이 칵! 막히도록 좋았다. 공기가 전혀 통하지 입에 전혀 없는 상태. 칵! 이게 단모음만, 이중모음의 단모음하죠. 콱, 코, 악에서 칵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고향이라고 경주라고 하면 딱 떠올리는 존재가 뭐냐면요. 나는 머루처럼 투명한 밤하늘을 사랑했다. 옛날에 여러분들 밤이 와보세요. 머루 빛깔이에요. 밤에 그 저녁밥 먹고 멍석 위에서 놀다 보면 어둠이 밀려오는 게 머루가 먹물처럼 막 오듯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경상도의 풍경은 머루처럼 투명한 밤하늘을 사랑했다. 그리고 어디가 새까만 뽕나무를 사랑했다. 깜깜하죠. 그리고 화끈하죠. 그리고 그런 느낌이에요. 혹은 울타리 숲에 피는 여러분 마꽃이 별처럼 생긴 마꽃이 있어요. 이게 치렁치렁 되는 거. 말의 모습이 넌출 치렁치렁 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오빠야 뭐 이렇게 말하듯이 그런 어떤 이슬마꽃 같은 것을, 그런 것은 나무나 하늘이나 꽃이라기보다 내 고장의 그 사투리라 싶었다. 바로 머루처럼 투명한 밤하늘, 그죠? 어디가 새까만 뽕나무. 그 경상도에서 7월 초쯤 되면 어디가 새까맣죠. 그 고향의 모습. 그리고 그 삽작에 피는 담장을 넘어가는 이슬마꽃 같은 거. 그게 바로 사투리다. 출렁출렁하는 사투리다. 그 경상도 사투리는 바로 토박, 토착, 투박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투리라 싶었다. 예, 다음 넘어갈게요. 참말로 경상도 사투리에는 약간 풀냄새가 난다. 약간 이슬 냄새가 난다. 정감이 있는 이슬 냄새. 정감이 있는 이슬. 그리고 입안이 마르는 황토흙 타는 냄새가 난다. 얼마나 덜지그리하이 냄새가 귀귀한 그런 냄새 있잖아요. 여러분 황토흙 타는 냄새 맡아보세요. 사투리 자체가 경상도 사람들의 자연 그 자체이거나 풍물 그 자체이거나 사람의 모습 그 자체로 들린다.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상도 박목월이 파악한 경상도 말의 실체가 이렇습니다. 사투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 밑에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경상도인들의 정감과 심성, 고향과 자연의 냄새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 하나의 실체로 사투리가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경상도 사투리, 특히 경주 사투리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여기는 반월성에서 돌다리를 건너고 있는 모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60년대 말쯤에 모골이가 이 정도로 포즈를 잡았으면 윤정이보다 포즈가 훨씬 좋았죠. 매력적이죠. 그 사진사를 옆에 놔놓고 자기가 직접 뛰는 장면인데
모거리가 이 정도가 되니까 저런 말씨를 쓰는 겁니다. 매력적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눌담이라는 게요. 눌 긋는 게 여러분 어눌한 말, 어눌한 대화 이런 뜻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경상도인은 경주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간성을 가졌는가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투리로 경주 사람들 투박한 건천이나 화천이나 이 그 안강이나 기계나 이 경주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보 이반은 그 톨스토이의 책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죠? 그 책에 나오는 인물인데 거기와는 다르게 변형을 시켰습니다. 바보 이반은 사투리를 썼다. 이 바보 이반은 경상도의 전형적 인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죠. 동화밧줄처럼 굵고 질기고 우둘두둘한 경상도 사투리를 아까 성조가 오르막 내리막이 많은 걸 우둘두둘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왕국 헌법 조문도 가죽나무 가지처럼 굵직한 사투리로 적혔다. 제1조 가로되 손바닥에 티눈이 박힌 자라야 밥상 앞에 앉히는 기라. 쉽게 말하면 이 일을 살살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죽었다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야 경주 사람들은 옛날에 어디 앉혔어요? 밥 먹을 자격을 준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손이 부드러운 자는 남의 찌꺼기를 묵을지로다. 쉽게 말하면 빌어먹는다. 손이 부드럽다 하는 건 일 안 하고, 그죠? 그런 사람, 경주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제2조 그래놨어요. 처음에는 죽게 하면 살기로 열심히 일해야 밥 먹는다가 첫 번째 조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매와 아베는 섬기는 기라. 엄마가 아버지가 아무리 무식해도 엄마와 아버지한테는 효를 다해야 된다라는 게 경주 사람의 두 번째 철칙이에요. 제3조 글로 뭐하노 이런 게 경주의 일부 뭐 인텔리청은 글을 많이 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로 뭐하노 도끼자루 미우는 것부터 배우는 기라. 미우다라는 말이 경주 말에 유일합니다. 자루를 박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도끼자루 그거 잘 이렇게 망치로 잘못 박아 놓으면 이상하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미우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공부보다는 오히려 일하는 데 초점을 둔다. 뭐 뒤에 여러 가지가 또 나와요. 눌담 뒤에 보면 또 그게 나오는 이제 그 네 번째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런 게 여러분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 손님이 나그네가 오면 중간 토막은 나그네한테 대접하고 꽁지는 지가 먹는 기라. 제가 충청도도 가봤고 서울 쪽도 가봤는데 같이 먹자 하더라고요. 경주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중간 토막 제일 맛있는 거 그것만 골라주고 자기는 대가리하고 꽁지만 옛날부터 먹었어요. 경주 사람들이 그 정도로 그걸 했어요. 그만큼 인정 실어봤다 그 말이죠. 근데 지금 이런 심성이 경주 문화, 경주학, 경주 사람들에 대한 심성이 박목월이가 그 박목월 선생이 이야기한 이 인간성이 지금 이 시대에 부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여러분에게 경주 문화, 경주학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이 강조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경주 말씨를 생활하고 결부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굵고 질기고 우둘두둘하고 마디마디가 억세고 무뚝뚝한 경주 방언은 인생의 깊은 우여곡절 속에서 도대체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서러운 심사를
표현할 때 저런 말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박목월 쌤이 이야기해 놨어요. 그런 점에서 바보 이반의 바보라는 말은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달관하고 있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반어적인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제가 여러분 눈 속으로 빨려들고 싶은 그런 분위기예요. 네, 박목월의 캐리커처입니다. 자, 그러면 경상도형 인물을 박목월 선생이 이제 본격적으로 경상도 가랑잎이라는 시에서 발굴을 해놨는데, 첫 번째는 무식하나 어질게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경상도, 특히 경주 사람들의 모습. 두 번째는 인간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피리 불 때도 인간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다. 이런 옛날에 월명도 뭐 그런 대금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 있다시피, 첫 번째 무식하나 어질게 살아가는 인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심과 은총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인물. 쉽게 말하면 사람이 지상의 삶을 최선을 다할 때 하늘에서도 감동한다. 이런 경주 사람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기계 장날. 여러분 기계라는 곳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기계에서 제일 큰 다방에 이게 붙어 있습니다. 아시죠? 한번 방문해 보세요. 박목월 선생의 그 사모님인 유익순이라는 분이 기계 그 뒤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원래 충남 공주 사람인데 그쪽에서 근무하다가 동해 남부산을 타고 경주 쪽으로 오다가 만난 분이 박목월 선생님의 사모님이었거든요. 아우 보레이 사람 한평생 이르쿵 살아도 저르쿵 살아도 시쿵둥하구나. 완전히 무슨 냄새 나는 것 같습니까? 된장 냄새가 나는 것 같죠? 누군 왜 살아 사는 건가? 그름저름 그저 삶은 오늘같이 기계장날도 서고 허연 산불이 타고 내려와 아우님도 만나 잤는가배 안 그런가? 이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완전 기계 사투리를 그대로 해놨어요. 이게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람,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왜 살아 사는 건가? 이르쿵 저르쿵 살아도 시쿵둥하구나. 그런 말은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뼈 빠지게 일해도 별 소득이 없는, 그래도 장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 산불이 타고 내려온 아우 같은 사람이라도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의 기쁨 아니겠나. 경주 사람들은 이래서 합니다. 경주 사람들 절대 우리나라의 뭡니까? 대표적으로 순수하고 깊은 사람이 경주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경주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굉장히 힘들어도 뭡니까? 달관하고 살아가는 인물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화천 사람이에요. 경주대학교 그 부근에 근처에 화천 역사 아시죠? 거기서 이제 화천의 사람의 모습인데 재수씨가 자기 시아주버님에게 이제 술 한잔 권하는 시기. 나이가 좀 들면 막 술 한잔 권하잖아요. 아주바님 잔 더 있어. 환갑이 내일 모레인데 남녀가 어디 있고 상아가 어디 있는기요. 분별 없이 살아도 허물댈 게 없습니다. 내사 치마를 둘렀지만 아주바님께 술 한잔 못 권할 게 뭔기요. 그래 이제 아주바님이 이제 자기 그 재수씨한테 말을 놓는 단계가 뒤에 나옵니다. 이 아주바님 말이 뒤에. 시절은 절로 복사꽃도 피고 시절이 좋으면 풍년도 들고 이 사람은 안 그런가? 해 저무는 산을 보면 괜히 눈물 걸썽거려지고 오래 살다 보면 살맛도 덤덤하고 다 그런 기라. 이 화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한탄조.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가식 같은 거 딱 버려버리고 보통 뭐 그 시아주버님하고 재수씨하고 관계는 굉장히 어색하다라는 일반적인데 경주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뭐 어느 정도만 되면 확 깨나쁘고 한 잔 받아 있어. 그 태태는 절대 안 지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이제 경주 사람들의 인간성 웅숭 깊은 매력입니다. 경주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만나셔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예,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감응한다. 감동한다. 저도 어릴 때부터 네가 열심히 살아봐라. 하늘도 다 감동하는 기라.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경주에 살면서. 그리고 본심, 그리고 은총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인물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박목월 시 가운데 나그네보다도 훌륭한 시입니다. 만술아비의 충문이라는 시예요. 다 같이 만술아비의 충문. 좀 크게 하세요. 만술아비의 충문. 만술이라는 이름은 옛날에 경주여고 앞에 그 조각을 하셨던 그 훌륭한 사람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만술아비는 판무식군이에요. 그리고 만술아비의 여기 첫 번째 여는 만술아비가 돌아가신 만술아비의 아버지에게 축을 자기식으로 지어가지고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뭐냐면 만술아비의 아버지가 자식한테 그래 네 정성이 대단하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이게 경주의 전형적인 말이에요. 아베요 아베요 내 눈이 티눈인 걸. 경주에서 가장 그 밑바닥에 쓰는 말이 눈이 티눈이다 하는 말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까 손바닥에 티눈이 박혀야 그죠? 밥상 앞에 앉히는 기라. 그때는 진짜 티눈이고 여기는 내 눈이 티눈이. 쉽게 말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것이죠. 학교 문 앞에는 못 가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제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그래요. 못 사는 사람들은 제사 다가오면요. 밥을 얼마만치 누르느냐면 손으로 꾹꾹 누르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돼지비 위에 또 누르고 또 누르고 이래가 밥을 가득 담아요. 반찬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소금 찍어가 이래 먹었거든 경주 사람들 옛날에. 그래 아버지한테 제삿날 드릴 게 없으니까 바로 이 상황입니다. 아베요 아베요 내 눈이 티눈인 걸 아베도 알지러요.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 충문이 당한기요. 유세차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마지막에 상향 그거 엎드려 있으면 한 1, 2분 있다가 이제 드시고 이제 가는 그런 여러분 축 잘 아시죠? 그런데 충문도 모르고 자기 눈이 완전히 판무식구인데 어떻게 알겠나 이 말이에요. 눌러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묻고 가 있어. 윤사월 보릿고개 아베도 알지러요. 강고등어 한 손이면 아베 소원 또 풀어드리련만 강고등어 하나라도 나눴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뭐라 그래요. 아이고 네가 우리하고 둘이 같이 살 때는 소금밥밖에 못 먹었지만 인자는 좀 잘 사는구나. 아버지가 마음이라도 좀 더 놓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죠? 저승길 배고플라요.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묻고 가 있어. 일어났어요. 이게 누구 이야기라고요? 만술아비가 화자입니다. 근데 이제 별표 뒤에 나오는 부분이 만술아비의 아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보게 만술아비 네 정성이 엄청다. 경상도 경주말에 엄청다라는 말은 대단하다, 대견하다. 우리 미꾸라지 같은 거 어릴 때 좀 잡아오면요. 조그만 애가 이따만히 많이 잡아오면 아이고 엄청다 이런 말을 써요. 경주 말씨입니다. 네 정성이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이승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 있을라고. 네가 아버지도 잊지 않고
네 나름대로 정을 그래 내는구나. 이성저성 다녀보겠네. 인정보다 귀한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망령도 감응하여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자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사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감응하잖아요. 감응하여. 감응이라는 말은 귀신이 감동하는 걸 경주에서는 감응한다 이런 말을 써요.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네 정성 느껴 세상에는 굵은 밤이슬이 온다. 밤에 밤이슬 내리잖아요. 그 누구 때문에 내립니까? 만술라비 같이 죽은 자한테 저래 섬기는 사람 때문에 내린다. 경주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성 중에 하나가 지상에서의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응한다 하는 아주 우리가 진짜 지금 표상으로 삼아야 될 하나의 정신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죠? 내 눈이 티눈이다. 경주 사투리 사전에 보면 내 눈이 까막눈이다. 이런 뜻이고요. 알지러요. 참 구수하죠? 숭늉맛 같죠? 알지러요. 아시지요. 당한기요. 그 말은 가당키나 한지요. 이런 뜻이에요. 배고플라요. 배고플 때니까요. 있을라고. 있겠나 이 말이죠. 있겠나 이 말. 엄청다라는 말이 대단하다, 제법이다, 기대 이상이다. 예,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목월 선생이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경주 사투리와 경주 사투리를 직접 노출시키면서 나그네 시절보다 박목월 선생이 더 좋은 시를 박목월 씨의 황금기를 열었던 원효로라는 곳에 서울 가서 박목월 선생의 대표작이 가정이라는 시가 있어요. 가정. 그 아버지가 생활을 위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되게 힘들게 살았던 이야기가 가정, 상하, 청층계 이런 어떤 시가 있었습니다만은 박목월의 후기시, 중후기시 중에서 인간의 존재론적인 문제를 다루었던 부분은 경상도 사람의 심성을 발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시들을 여러분들 경주를 방문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경주 문화는 바로 이런 것이다. 경주 민화의 바탕에 이런 것이 들어있다. 원래 한국에서 일반적인 문인화가 표준말이라면 이 민화는 바로 뭡니까? 방언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경주인들의 이런 어떤 근원적인 심성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어떤가 이 말이죠. 그래서 박목월의 방언 사용은 삶의 시의 정면으로 부각시킨다는 측면하고 경주인들의 수백 년 전에부터 내려온 가슴에 내재한 심성 발굴을 통해 오늘의 우리들에게 경주는 어떤 곳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심성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답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서 이렇게 열심히 들을 줄 알았으면 더 많은 자료를 준비했을 텐데 제가 많은 것을 생략을 하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경주 사람의 밑바닥에는 아무 것으로 뭉갤 수 없는 지상과 천상을 연결시키는 그런 내적인 사투리 속에는 그런 심성이 들어있다. 박목월 선생 여러분 오늘 배워보니까 경주학이라는 말이 좀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죠? 예, 앞으로 민화와 더불어 경주학이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간 안 보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사진을 약간 소개할게요. 이 왼쪽에 있는 분이 유익순이라는 박목월 선생의 사모님입니다. 사모님. 이제 문학관, 경주 여기서 불국사에 여러분들이 독립목월문학관에 목월관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기획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방목을 생가인데요. 여기에 지금 곧 허물어집니다. 얼마 전까지 손세일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이것도 방목을이 어릴 때 살았던 집터만 집터지 집 모양은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목을 생가 복원 조감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서 6월 말부터는 이렇게 모량에 가면 여기에 나오는 모습들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강의는 바로 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